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 공고안을 내놨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비대위원장 국민공모에 나선 자유한국당 마땅한 인물이 없어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이 시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방금 전에 오후 3시에 감사원 발표가 있었죠. 4차 감사 결과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이번에는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 조사를. 그랬더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적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야 개입한 이야기들이 줄곧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따라 직접 마스터 플랜을 짜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건데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 대통령이 전문성도 없잖아요. 아니 국토부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또 연구하는 분야에서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하고 또 건의를 했으면 그 건의를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물론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발표된 내용만 보면 대통령이 깊이도 원래는 2.53m 정도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이게 원래 운하 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저항이 커서 결국 4대강 사업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바꾸고 실제로는 6m 이상 운하처럼 아주 크게 팔아 더 많이 준설을 하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하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려 안 하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환경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를 많이 만들게 되면 조류가 생겨서 결국 녹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이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몇 번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냥 묵살하고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하면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부처가 왜 필요하고 부처 장관들이 그러면 건의한 내용을 전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부처 장관은 무슨 대통령 지시상 시행하는 전령입니까?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이건 단순히 그냥 4대강 사업의 문제점만 나왔지만 이 4대강 사업 이후에 다른 어떤 형태의 비리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 회사든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함께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에서도 비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주먹구구 대통령의 입 한마디에 모든 정책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이죠. 자, 이런 상황이었다면 오늘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정말 장차관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정부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을까? 많이 묵살됐다는 게 아마 오늘 조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위원님. 일단 뭐 감사원 조사 결과가 사실 이번에 공식적으로 4번째인데 실적으로는 5번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조사할 때마다 결과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포인트는 다릅니다만은 1차 조사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했죠. 뭐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됐다 했다가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2차 조사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수질 뭐 등등의 문제가 많다고 했고 또 지금 이제 조사에서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시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조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공무원들 상대로 한 조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조사를 지시를 내렸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왜 수심을 더 파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근데 지금 현재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를 못했어요. 맞습니다. 뭐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거부를 했다. 네, 거부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과연 이 조사에 대한 얼마 정도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미 감사원은 몇 차례 조사를 거쳐서 다른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에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지금 처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떤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하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정권마다 이렇게 조사가 달라지는가?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제 한 상대방에 대한 조사 결과 없이 발표를 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반쪽짜리 조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조사 결과도 일단 일정 정도의 진실이 있지만 전체 정도의 아직까지 진실을 밝히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고 했던 이 4대강 사업 결국에는 사실상 운하 사업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는데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건설사업 회장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토목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로 상의해서 그러니까 감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든지 어떤 배경으로 이런 지시를 했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예상을 해본다라면 이 전 대통령이 워낙 이제 이런 공사를 많이 해왔으니까 본인 생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더 파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더 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공사 어떤 건설 사업와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또 뭐 대통령의 또 직권의 어떤 지시 사항이니까 말이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공무원들이 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좀 우리가 조사가 필요한데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일단 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후에 지금 뭐 일부 조처를 하고요. 뭐 복구 작업도 진행 중인데 뭐 직권남용 등 유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4대강 일단 사업은? 뭐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렇고 거기에 관여돼 있던 사람이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공소유가 다 지난 상황에서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또 이걸 통해서 혹시나 제가 아까 제기했던 것처럼 토목공사에 관련된 비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토목공사에는 엄청난 비리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밝혀진 게 아니니까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이 직접 지시하고 뭐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몇 미터 파라까지 지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뭐 건설에서 사장을 했지만 토목공사까지 다 자기가 관여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뭔가 비리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다 밝혀서 백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비리들이 있었는지를 다 낱낱이 밝혀내서 이건 뭐 법적으로 처벌을 못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정권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엔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인데 2016년 4.13 총선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개입옥을 받고 지금 이제 재판 중이죠. 20일 날 아마 1심 선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신범철 비서관이 나와서 전 비서관이죠. 청와대가 세부적인 공천 룰까지 정해서 이거를 당시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을 했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책위원장 그렇죠. 이양구 전 대책위원장에게 그 룰이 그대로 적용돼서 일부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 인사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공천 룰까지 변경했고 청와대가 그걸 지시했고 그걸 개입했다. 이게 증언의 요지거든요. 네. 지금의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정말 사실이라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런 의혹이 많았죠. 2015년 11월 국무회의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만은 당시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이번 선거는 진실한 사람을 좀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사실 이제 진박 어떤 논란의 핵심 이제 포인트가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그때부터 다들 이제 진박이다, 내가 진박이다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뭐 최경환 의원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뭐 진박 간별사라는 이야기가 들으면서 후보 사무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진박이요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김무성 대표와의 굉장히 갈등이 빚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공천을 놓고 특정 지역의 공천을 놓고 지금 굉장히 다투고 결국 그래서 이제 아마 당시에도 김무성 전 대표의 지금 최측근인 정성철 보좌관이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당시에 그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것들 다 이제 밝힌 책이 났는데 결국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옥새를 들고 그냥 공천을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황들을 이제 비춰진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역대 이제 우리가 당과 청와대 관계에서 사실 이 공천 문제는 어떤 당에 어떤 맡겨져 왔는데 실제로 2016년 19대 총선에서는 결국 이제 20대 총선에서는 결국 이제 청와대가 모든 일률적으로 만들고 단시 이한구 총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청원 의원의 친박들이 또 옹호를 해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친박 공천이 이뤄져 왔고 결국 선거에서는 엄청난 패배로 결과로 나온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또 여론조사도 지금 국정원 돈을 가지고 와서 쓴 것이고 이제 그런 전모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것인데 결국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많은 당청의 관계가 민주화되어 왔다고 하지만 실제 박정희 정권 안에서는 결국 청와대가 또다시 한번 이런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이 또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고 또 그 패가 결국은 선거 패배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예,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한국 현대사의 집권여당 공천의 최고 지도자가 관여,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 뭐 관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낸 적은 없었던 별로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친위 부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사실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김무성 이제 전 대표가 국민 참여 영상 하겠다고 얘기를 던졌어요. 그것 때문에 정무수석 현기환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 이제 그러면
국민 참여 경선을 했을 경우는 비박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 해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룰을 청와대에서 만들고 예, 예. 그 룰을 그대로 공천에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아니 청와대는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룰을 만든다거나 어디 공천에 개입을 한다거나 어떤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것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탄핵 갈 뻔했잖아요. 탄핵 투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정당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이런 사례가 이루어졌다는 게 좀 놀랍고요. 또 하나는 이 정도로 대놓고 무슨 청와대가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국정원 특활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해서 누가 당선 가능이 높고 누가 진방에 가깝냐 이런 거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른 정권에서도 물론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공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겠죠.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보면 이거는 그냥 뭐 대놓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정무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본인의 신의부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나. 그게 친박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 이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나 하는 그런 것이 만천에 드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천권 얘기해서 총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총선이 있죠? 예, 그렇죠. 글쎄요, 벌써 총선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25 전당대회 여당의 얘기입니다. 전대에 누가 나올지 뭐 여러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친문 비문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변수가 예. 이해찬 의원 예. 그리고 이제 김부겸 장관이 과연 출마할 건가, 그렇죠. 나설 건가 그 여부 예.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두 분이 함께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연결돼 있다는 표현을 제가 왜 쓰는 거냐면 예.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출마를 한다고 결정하면 이해찬 의원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결정을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해요. 아직 나갈지 안 나갈지 확실하게 지금 확답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친문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하고 계시지만 전통적인 친문의 입장에서 봐서는 친문이라고 분류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친문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지금 단일화를 위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공천권을 갖고 2020년 공천권을 갖고 있는 대표를 뽑는 상황에서 친문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친문이 어쨌든 대표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나오게 되면 이제 대결 구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해찬 전 총리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나오는 것이 대항마로서의 더 무게감이 있다. 지금 현재 뭐 이건 비공식적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론이나 비문 쪽에서 또는 일반 그 당원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을 보면 대체적으로 김부겸 장관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 김부겸 장관이 장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대표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친문 지정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이 어떤 친문의 좌장으로 나가서 대표 경선을 하는 것이 친문이 어쨌든 그 대표를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박범계 의원이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몇 분은 또 직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 의원 또 김부겸 장관, 특히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구하고 빨리 좀 입장을 속시원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실은 이 당대표, 즉 차기 당대표의 역할과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22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달린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럼 당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즉 국회에서 어떤 야당과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 뭔가 법률적 성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중점돼서 본다라면 여야의 협치를 잘할 수 있는 대표, 이 대표의 무게감이 실릴 것이고 반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당이 이제 차기 구도로 어떤 대선 경쟁 가기 전에 당을 좀 틀어잡아야 되겠다. 즉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장악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만 잡힌다면 좀 더 장악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악력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찬 전 총리가 유력한 것이고 여야의 협치라는 그런 구도로 본다면 김부겸 장관이 유리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놓고 지금 이제 당내 친문 진영도 지금 아직 개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 그 전당대회를 보면
지난 전당대보다도 여론조사 비중이 1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즉 당원이나 대의원 비중이 10%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당의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고 본다면 김부겸 장관은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해찬 지금 전 총리가 출마하는 걸 두고도 친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장기 어떤 다음에 어떤 이 차기 주자들이 뭔가 여기서 경쟁을 하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원로가 들어와서 뭔가 좀 누르고 장악한다면 과연 그러면 이 당이 활력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또 이해찬 총리는 좀 그립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청와대와 정부가 너무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닌가? 또 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반발할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한 또 친문 내부 의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가닥이 잡힐 텐데. 사실은 친문 지정도 이 주제에 대해서 명확히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찬 전 총리는 충분히 아마 본인은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뜻 친문 지정 전체에서 썩 내켜도 하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도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또 컷오프가 있다고 하니까 전대 예비 경선 27일 날 실시가 됩니다. 어떻게 지금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친문이 입장 정리가 안 됐다는데 그 입장을 어디서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마 이 부엉이 모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친문 조직인데 글쎄요, 일단 친목 모임이라는 성격이 강해 보여요. 전해철 의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고 누가 뭐 회원인지 아닌지 또 굳이 회원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도 어폐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엉이 모임 사조직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경계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개파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목 모임을 하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뭐 이름을 붙이고 이런 모임을 가지고 개파 모임을 만든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실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밤에도 지키겠다는 그런 이름 명목하에 부엉이 모임이라고 만들었지만 이런 모임 자체를 만드는 걸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요 정치권에서 개파라고 이런 게 생기면 그 개파에 줄을 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입장에서 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싸우는 거라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파를 만드는 것이 곧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친문 개파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개파를 만드는 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임이 친목 모임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냥 해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생기고 이게 언론에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면 할수록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개파 모임 때문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란과 아니면 반발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혹시 이 모임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패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생긴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친노와 친문들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게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꾸준히 뭐 친목 모임을 했고 이 정부 들어와서 일부는 또 탈퇴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자칫 개파색으로 비춰져서 이제 곤란하다라고 해서 일부 탈퇴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이런 모임이 생기면서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점점 더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화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뭐 장관도 되고 그다음에 당직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소속 안 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지금 대표 경선을 앞두고 지금 여기에 또 회원들이에요. 다 지금 박범계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이 다 여기 회원들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한 40명 되는 의원들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가 결정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초도 이야기했지만 진박 논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보면 결국은 우리끼리 한다. 진박해서 그게 얼마나 당에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지금 사실은 집권당이 이런 모임이 친목 모임이라 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이거는 혹시나 여기에 들어가면 진짜 진문인가 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박범계 의원은 이거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 단순한 친목 모임이긴 하지만 서서히 이 내부에서 이제는 좀 개파의 맹화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이제는 대통령 당선시켰고 지지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줄을 설 것이냐 생각하면 이제 개파가 생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어떤 지금은 현재 좀 주류와 비주류 뭐 큰 어떤 그나마 그래도 개파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생기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내부적 갈등이 좀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당분간 그러니까 전이든 후든 예. 그 뭐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보자는 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누구를 다시 뽑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당헌 당규에도 원내대표가 없을 대표 권한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맞게 움직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친박은 지금 김성태 그 대표 권한대행을 계속 흔들고 있고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면 더 자중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당헌 당규에 맞게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 안에서 논쟁하고 논의하고 또 혁신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 자체를 흔들어가지고 예. 누구한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를 들면 제대로 뭐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는. 그러나 예. 그 체제 자체를 부인하고 그 체제 자체를 흔들려고 하면 그건 결국 자멸의 길로 가는 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예. 김성태 흔들기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김성태 이제 대표 권한대행이 눈치를 볼 거라고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박이 지금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떤 형태로 갈 거냐는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혁신 비대위원장이 누군가 내정이 되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역할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고 보거든요. 예. 혁신 비대위원장이 좀 정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사실은 당의 쇄신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그 정도는 이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아마 이제 혁신 비대위원장이 세워지게 되면 누가 됐든 아마 권한을 많이 좀 이양하는 차원에서 혁신 비대위가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남의 탓, 내 책임이라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오늘 초선 7명이 또 성명을 냈습니다. 20대 총선부터 이번 지방선거까지 책임을 질 사람 책임을 좀 져야 된다. 결단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또 특정인 특히 이제 김무성 의원을 겨냥한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사실은 뭐 초선이라고 하면 신선하고 뭐 이런 감이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초선은 예. 지난번 아까 우리가 공천 이야기 했지만 사실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초선도 책임질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미 또 불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꽤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초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김무성 전 대표나 이런 분들 향해서 이제 정계 은퇴라든지 이런 걸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가속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거친 문제도 저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초선이건 재선이건 삼선이건 이런 뭐 책임의 어떤 선수에 따라 책임이 나눠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이제 당의 어떤 재생을 위해서는 결국 모두가 다 자기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칫 자기 문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남만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끝없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그렇고 일단 초선들부터도 스스로가 어떤 반성하는 것보다 저는 먼저 이야기를 좀 하면 예.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혁신 비대위원장이 과연 누가 되느냐 그분이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제 그 바탕을 이루는 그런 어떤 혁신의 어떤 자세나 태도 그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가 36명으로 압축이 됐답니다. 이 대여섯 명으로 이제 일단 추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분을 이제 고르겠죠. 글쎄요. 그런데 이게 본인 당사자들과 의사를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묻지마식으로 추천이 되다 보니까 황당하다, 뭐 A가 없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사회 저명 인사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뭐 알만한 분들은. 이게 무슨 뭐 위인 뽑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왜냐하면 정치권과 관련된 것은 본인의 명예와도 관련돼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앵커님이 지금 이 비대위원장 그런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면.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정미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황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을 내렸는데 어떻게 지금 비대위원장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국정 교수는 지금 수수하느라고 전화 통화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비대위원장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비춰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혁신 비대위 준비위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띄우기를 하는 거 아닌가. 최소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좀 틀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이제 펼쳐놓으니까 물론 뭐 관심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좀 속이 없다. 이런 또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펼쳐놔놓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역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추천된 사람도 고사하는 게 문제지만 정말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뭐 국민 공무를 하고 있지만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걸 방증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혁신 비대위원장 가려면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고 이런 데를 가려고 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더 저는 문제가 되는 게 개파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망한 상황에서도 또 개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당이 희망이 있을까? 또 혁신 비대위원 갔을 때 어떤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다음에 정권을 줘야 쇄신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갔을 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친박 비박 싸우는 거 보세요. 누가 와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심지어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 예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니 자기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이름을 오르락내리라고. 이정미 지금 재판관 같은 경우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가만히 있는데 지금 소환이 돼가지고 계속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예. 최장집 교수 같은 경우 농담이겠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결국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나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의 없다고 보일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아무나 그냥 갖다가 이름을 붙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황 자체가 얼마나 힘든가. 근데 저는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 그 상황을 만들고 자초한 게 친박 비박의 개파 싸움이에요. 그거부터 청산하는 것이 좋은 분 모셔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데 과연 어떤 인물이 이 혁신 비대위원장을 맡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이 조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을 하고 또 금융소득 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고안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부 세제 개편에서 반영이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 뭐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 근데 진보 쪽에서도 과세형법 취지에 좀 미흡하다. 부동산을 과연 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쪽에서. 예. 지금 사실 원래 이제 소득세, 법인세가 다 올랐거든요. 거기에다 또 이제 보유세까지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이 너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원 자체가 사실 우리가 아직 810만 명이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거든요. 비과세 이제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세금 내는 분들에 한해서 계속 지금 세금을 더 걷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불평등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제 부동산을 잡으려면 이제 거래세를 좀 지금 낮춰야 되는데 이 보유세만 이렇게 하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금융과세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과세 대상이 뭐 36만 명이나 더 늘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주로 이 층들이 뭐냐 하면 이제는 좀 연세가 들어서 은퇴하고 실제 이자나 이런 것들은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자가 줄어들면 굉장히 실질적인 어떤 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부총장은 오후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일단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지금 하는 예, 그래서 입장이거든요. 경감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금융과세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수정을 했는데 예, 예. 어쨌거나 지금 세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지금 현재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많은데 자꾸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꾸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세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예. 또 세금을 쓰는 데 대해서 보면 기존에 너무 세금 자체는 이제 뭐 공적 어떤 이런 실업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이는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이 세금은 워낙 뭐 국민들이 관심이고 민감한 부분이고 이거 잘못 다루다가 또 그렇죠. 그 지지율과 관련이 되는 거 과거 사례도 실제 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맞습니다. 그랬었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일단 그 재정개혁 특위가 마련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뭐 확정된다고 보기는 힘들죠. 일단 뭐 특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민주당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 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종합과세 문제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정개혁 특위에서야 뭐 본인들이 연구하시고 논의하신 내용이 어떤 결과를 발표한 거고 이것이 그대로 반영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키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주류는 이거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집을 1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10억 원 이상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의 집을 갖고 계신 1주택을 갖고 계신 분과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분의 맞습니다. 차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1억을 갖고 있으면 실제 오르는 돈은 만약 이 지금 재정개혁 특위가 얘기한 대로 해도 한 8만 원 정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건 아닌데 여러 채를 싼 거를 갖고 있어서 그게 합쳐서 10억 원이 되면 5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차별이 많이 생기는 거는 결국 많이 갖고 있는 만 집을 좀 팔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이 좀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세금을 좀 많이 물려서 예. 집이 좀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논의가 될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다. 이 차원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제 방향성은 맞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그러면 혹시나 이런 일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퇴하시고 나서 금융소득으로 생활하신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게 하거나 아니면 또 뭐 그 똘똘한 한 채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30억 막 이런 아파트 한 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어떤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 지방에서 뭐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기재부 뭐 보완 얘기도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